사실은 이성계의 진짜 참모는 정몽주였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정몽주가 친구였었다 그러는데 둘은 사이 안 좋았어요. 저 장면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역사적 사실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제가 기자님하고 만날 때마다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왔어. 이것도 방송 나가도 진짜 이렇게 오해하는가? 이인임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게 지금 역사학계에서 대부분 정설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올라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긴 휴가를 마치고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요. 이탈리아에서 한 달 살기를 마치고 온 임용환 소장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한 달 살기가 아니고 한 달 강행군 답사였어요. 그 이탈리아 구체적으로 어디 계셨죠? 그동안 못 가본 데 좀 가자 해서 로마에서 못 가봤던데, 그리고 이제 티볼리, 아시시, 페루자, 산마리노, 라벤나 주로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서울에서 원산 쪽으로 이렇게 쭉. 한 곳에 오래 계신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돌아다니셨네요. 아니 매일 2만 보씩 걸었다니까. 아니, 그러면 그거는 한 달 살기가 아니라 답사인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 달 강행군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이럴 줄 몰랐어. 한 중간에 그래도 뭐 비라도 오겠지. 네. 그래도 좀 쉬려고 했는데 비도 희한하게 온둥만둥 해가지고 처음에 난 진짜 좀 쉬면서 사실은 중간에 며칠은 좀 글도 쓰고 그러려는 계획이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이제 후회 엄청 하고 있어. 하다가 졸지않을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한 달 동안 그래도 좀 충전이 되셨으면 좋겠다. 충전이 아니라 방전이 돼서 그렇지 않지 걱정입니다. 하다가 졸까 봐.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구독자분들께 예고해 드렸듯이 드라마 정도전 임용환 소장님과 함께 보기 오늘 시간 가져볼 텐데요. 소장님께서 여말선초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재밌고 깊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드라마 정도전, 벌써 이 드라마도 10년 됐어요. 그러게 10년이 말이에요. 됐는데 이 드라마 보지는 않으셨죠? 조금은 봤어요. 저 앞에 부분만? 네, 조금은. 그때 당시에 그래도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굉장히 또 호평을 받았었던 드라마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임용환 소장님과 얘기 나눠보면 참 재밌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일단 장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어째 찾아오셨소? 이성비죠, 유동근 배우님. 불주한 소생이 과분하게도 조재현 배우. 부온 정몽주라는 명의를 벗으로 두었사온데 부온으로부터 평소 장군의 덕과 인품에 대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 장면입니다. 그랬음등. 마음을 닫아버린 듯한 말투, 제주껏 열어보라는 뜻일터. 하신 말씀 뭡니까? 그 전에 우선 소생의 성의부터 받아주시지요. 동북면의 방위와 민생 안전에 도움이 될까 싶어 몇 자 적어봤습니다. 변방을 평양케 하는 책략이라 하여 안변책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정에 내지 않고 어째 이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동북면의 얘기니까요. 장군께서는 동북면의 주인이나 다름없는 분 아니십니까? 당시 이제 이성계가 동북면의 군 지휘관이었죠. 혹시라도 벼슬을 청탁하러 온 겸은 돌아가는 게 좋겠소다. 이 고려의 목공 기술이 대단해요. 책상이 책상이 뭐 반질반질합니다. 아무렴 소생이 누울 자리도 없는 데서 발을 뻗겠습니까? 장군께서는 지금 벼슬을 내려줄 힘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닙니까? 그래. 하고 싶은 말이 뭐유? 소생이 오늘 장군을 찾아뵌 것은 장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듯해서입니다. 한나라의 명장 한신의 고사를 장군께서도 잘 아실 터. 역발산 기계사의 항우를 무찌른 영웅이었지만 종래에는 황제 유방에게 목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해보시오, 선생. 장수의 운명이 그런 것이지. 무찌를 적이 있으면 살고 적이 사라지면 죽는 토사구팽의 숙명. 그런데 장군께서는 나가주, 홍건조, 외구에다가 호바투 여진저까지 제압하셨습니다. 승전을 알리는 북소리가
장성국으로 바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예법사 선생. 소생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면 장군께서는 머지않아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영문화부사 이인님에게요. 소생은 장군이 살 길을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이성계가 이인님의 감계에 들어보시겠습니다. 빠져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혹시 그 이인님의 뭐 첩자가 아닐까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이성계가. 바라는 벼슬도 없다면서리 어째 이러시는 겁니까? 내사 죽든 살든 선생과는 아무 상관도 없을 텐데. 내사 이유 없는 호의는 받지 않겠으니 그것부터 말씀해 보시오다. 선생님께서 내를 살리려고 하는 그 이유 뭐요? 이거 기대를 많이 한 중간 거 장면 조금 잘랐습니다. 더는 얘기가 안 될 듯 싶습니다. 그려. 됐어. 멀리까지 왔으니 배웅은 해드리겠소. 나갑시다, 선생. 또 너무 무모하게 출연을 하는 거야. 병사들이 하나같이 사기가 충천하고 대우가 질서 정연하니 참으로 훌륭한 군대로군요. 이런 군대를 거느리고 계시니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오? 동남방의 근심인 왜구를 능히 몰아낼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심해서 가시오. 오늘은 이리 가지만 분명 다시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럼 잘 가시오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1383년 우왕 9년이라고 하는데 이제 정도전과 이성계의 첫 만남을 그린 이제 드라마 속의 장면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동북면에서 이성계는 이제 군 지휘관을 하고 있었고 이제 정도전이 이성계의 막사에 찾아와서 첫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이성계와 정도전은 어떤 처지였나요? 근데 요게 제가 이 드라마를 조금 보긴 보다가 안 본 게 이게 비판하려는 뜻은 아니고 네, 사람이 아는 거는 못 본다고 너무 좀 모르면 그냥 재미로 할 수 있는데 아는 거는 몰입이 잘 안 돼요. 네. 저는 드라마가 역사랑 똑같아야 된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로서는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잖아요, 사실. 뭐 살수대첩이다 그러면 대강 알고 있지 뭐 더 이상 잘 아는 분은 보통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강 자기가 가진 관념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는 스테레오타입이 너무 많아 사실은. 그게 잘 만든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도전과 이성계에 대한 너무 고정관념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중의 고정관념이라면 이성계는 뭔가 순수한 무장 네, 이런 고정관념이 있고 정도전은 약간 전략가, 고려를 전복시키려는 혁명가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 장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성계가 정도전을 잘 모르고 너 왜 왔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고 기록에 보면 정도전이 왔다고 그러니까 거의 뭐 버선발로 뛰어나왔다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 이성계도 근데 기다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성계가 동북면의 무식한 무장이 아니고 이미 공민왕 때부터 정승입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문 쪽의 최고 실권자는 이색, 여러분이 잘 아시나 목은 이색. 무 쪽의 최고 실권자는 이성계로 이미 썼어요. 그렇게. 최영이 있었는데도요? 최영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어쨌든 주요 무장 중에 한 명이었군요. 네, 그래서 거의 뭐 유비가 제갈량과 관우 두듯이 이렇게 하고 공민왕이 내 사람 쓰는 방법이 어떠냐 막 이랬다고요. 그래서 이미 그때는 정승이고 국정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성계가 실제로 어느 정도로 정치에 개입했고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즘 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 근무를 했어요. 어쨌든 국무총리실에 나가서 매일 보고받고 근무를 했습니다. 또 이제 함경도 쪽에 군벌로서 그 중앙 이미 중앙정치에 정치에서도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상황이었고. 예. 동북면으로 잘 안 보내려고 그랬죠. 군대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그 견제는 이미 충분히 받고 있었어요. 저기도 대사가 나오는데 토사구팽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거는 청년 때 개경에 왔을 때부터 이미 각오했던 일이고 그리고 이제 거듭 말하자면 이인임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이인임하고 사이도 좋았어요. 아 이성계와 이인님이 네, 그리고 정치라는 게 뭐 어떤 분이 한 부자관계도 등에 칼 꽂는 게 정치다라는 말을 제가 어떤 분한테 직접 들은 적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인임이라든가 권문세족하고도 잘 지냈어요. 이인임 계열 사람들이 이성계한테 와서 나중에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나를 잊지 말아 주시오. 뭐 이런 말 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드라마 장면을 보면 약간 정도전이 나는 좀 고려를 뒤엎고 싶은데 한번 내가 이 이성계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좀 탐색을 해본다라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딱 위대한 군인이지만 정치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장관. 그때 동북면에는 외구 토벌 때문에 나가 있었던 것뿐이고 원래는 재상이고 고려 정계에서 이미 10년 이상 활약을 했고 네. 정도전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어요. 네. 정도전이 그렇게 초해에 묻힌 인물이 아니고 제야에서 뭐 한 20년 이상 20년 아니지만 네. 제야 인사라고 해도 정치인들 다 알잖아. 중앙 정치 주요 자리에 있다가 잠깐 이제 제야에 나와 있는 그렇죠. 아니 근데 잠깐 제야도 아니고 저놈은 위험한 놈이야. 그래서 네. 계속 탄압당하는 일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정도전이 제가 알기로 유배를 갔다가 풀려나서 개경 주변에 머물던 그런 선비였던 것으로 알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 아저씨가 단단히 찍혀가지고 근데 단단히 찍혔다는 건 능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놈이지 능력 없는 애면 찍힐 것도 없어요. 그래서 찍혀가지고 보통은 유배 가면 풀어주는데 안 풀어줬어요. 그래서 유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 유배가 있고요. 서울로 못 들어오는 유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풀어주면 서울로 와야 되는 건데 네. 서울로 못 들어오는 그 완화된 유배형을 내렸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젠가 정계로 복귀해야 되니까 서울 주변에 있었거든요. 뭐 우이동인가 하여간 어디 저쪽 어디도 있었다가 맞아, 그 전라도 쪽에 원래 유배를 가 있었죠. 그 해진현에 나주 근처에 나주 있다가 맞아, 나주 있다가 그 아주 깡촌이에요. 네. 해진에 가봤는데 진짜 깡촌이었어요. 그런 거기 있다가 풀려서 가면서 갑자기 지금 어쨌든 생각이 개경 나고 주변에 우이동인가 저 살던 동네인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중랑구 쌍봉 뭐 하여간 뭐 거기? 그런 데 예. 있다가 있으니까 거기 있는 누가 너 나가요. 그 명문세족들이 너 여기서 있지 마. 이렇게 김포로 갔더니 또 너 여기서 애들 모아서 요즘 말로 하면 김포에 가서 네. 스쿨을 열은 거죠. 예. 요즘 일타 강사. 똑같아요. 일타 강사 했던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에 말하는 야학 같은 거 해가지고 맨날 밤에 뭐 했겠어. 아, 좀 우리 그- 자기 좀 이렇게 세력들 그렇지 이렇게, 스터디 그룹 하고 있으니까 세미나 하고 너 그거 또 그 지역에 있던 그 왕족인가 권문세종 누가 보니까 너 여기서 지금 무슨 짓 하냐. 약간 뭔가 좀 작전을 또 꾸미는 것 같다. 나가 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정도전이 내가 정상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 내가 완전히 찍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서당문 딱 닫아 걸고 함경도로 갔던 겁니다. 이성계를 한번 만나보러. 네, 그리고 이성계가 당시 최고 군벌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 후원자를 찾아서 떠난 거네요. 사실 이성계가 위험하다는 건 당시에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이성계도 욕심을 품고 있다. 아니 역심을 품든 안 품든 위험하죠. 왜냐하면 독자적 군대를 가진 군벌이니까. 원래 고려나 조선이나 자기 군대를 가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지배하는 그런 군벌이 없어요. 함경도를 통으로 먹고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 그 동북면 병사들도 굉장히 강력한 병사였죠. 원래 조선 시대까지도 제일 센 군대는 함경도 군대였어요. 그 평안도 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평안도 제일 센 군대는 양계, 평안도 함경도 군대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안도보다 함경도가 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센 군대를 통으로 다 갖고 있는 군벌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역사상. 그러니까 누구나 이성계가 잘못하면은 이렇게 얼마든지 이게 뭐 사고 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럼 정도전을 만났을 때 당시에 이성계는 어느 정도 내가 고려를 한번 뒤집어 엎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역사 기록에는 그런 얘기를 절대 안 쓰죠. 그렇죠. 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쿠데타 기록은 자기가 하려는 뜻이 없었는데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원해서 했다. 내가 이럴 마음이 없었는데 태조가 직접 그런 말 한 적도 있어. 왕이 된 직후에 나는 이럴 마음 없었다. 나는 그냥 오래 사는 게 목표였는데 왜냐면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살아남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말을 한 걸 봐서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쯤에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안 할 수가 없지 사람이. 근데 사실은 이게 쿠데타가 군사력만으로 한다면 예전에 10번은 더 할 수 있어요. 군사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순수하게 무력으로 궁을 점령한다는 것까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궁을 점령한 다음에 며칠이나 살 수 있냐가 문제인 거예요. 정치 세력이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세력이 필요한데 그 세력이 또 인맥이 있어야 되고 리더십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무장이라고 해도 이성계는 평생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이성계의 기록을 보면 리더십은 확실한 사람이에요. 정계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임하고도 알고 그리고 사실은 이성계의 진짜 참모는 정몽주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도전보다 정몽주하고 전쟁터를 더 많이 다녔어요. 아 맞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 황산대첩도 네, 그때도 정몽주가 그때 와서 걸로. 했고 그래서 정몽주도 사실은 떠오르는 당시 권문세족들 입장에서 네. 보면 이질적인 인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데 우리 계열이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도 안 키워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몽주가 누구 더 커냐? 이성계 더 컸어요. 그래서 정몽주는 전쟁터에도 수없이 갔고 이성계가 정몽주랑 한번 데리고 다녀보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황산 전투도 데리고 갔었고 그리고 이제 정몽주를 승진시켜 주는데 공헌했던 사람이 이성계입니다. 정도전이 이성계를 찾아간 건 어쩌면 그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까 드라마에서는 정몽주가 친구였었다 그랬는데 둘은 사이 안 좋았어요. 아 정몽주와 정도전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대신 능력은 인정했죠. 근데 정몽주도 그렇고 당대의 최고 능력자로 인정받았던 건 사실이고 정몽주는 우리가 말하는 정말 재능, 헌신, 어떤 도전 정신 이런 걸 모두 갖췄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쟤는 정말 대단한 애라는 건 다 인정하고 있었어요. 완전 완벽해. 육각형 네, 진짜 완벽해요. 육각형이 딱 갖춰진 네. 인재였죠. 그런데 네. 그러니까 더 정몽주. 꺼려한단 말이야. 네. 그거를 키워준 사람이 이성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전 입장에서는 물론 내가 정몽주랑은 사이가 안 좋지만 이성계가 정몽주 저렇게 키워주는 거 보고 이성계는 능력만 있으면 되게 키워주는 애다.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한번 가서 나도 한번 키워달라고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함경도 막사에 찾아갔을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이인임이 정몽주를 키워줬으면 권문세족 집단이 오래 갔을 거야. 근데 이제 이님도 어쨌든 자기랑 이제 그 정파가 다르니까 키워줄 수는 없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그 대사 중에 자기 친구 정몽주가 칭찬을 많이 했다. 아, 칭찬을 안 해도 하는 걸 보면 그쵸. 정도전이 저 사람 밑에 가면은 되겠구나. 두 번째, 저 사람은 대권을 노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능력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나 알아요. 쟤는 고분고분하지 않아도 키워줄 지도자다. 근데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성계는 평생 전쟁터에서 살았고 네. 군인들 중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군인들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해도요 똑똑한 애 싫어요. 인간은 진짜 웃겨요. 리더 중에 똑똑한 애를 키워줄 수 있는 리더는 진짜 드물어요. 전쟁을 해서 지금 죽고 살고 내 부하가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을 수가 있는데도요 너무 똑똑한 애 싫어해요. 그런 경우 엄청 많고요. 그 똑똑하다는 애를 잡아서 키워주는데 이 똑똑한 애들의 특징이 고분고분하지 않아. 스스로 생각하는 애들은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알이 날아가고 부하가 죽어 자빠져도 그런 애 안 쓰는 이유가 아니고 수두룩 뻑뻑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성계는
그리고 또 이성계도 본인이 또 유능한 무장이었으니까요. 아까 드라마 속에서는 안변책을 정도전이 제안한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는 안변책을 만든 것도 이성계잖아요. 네, 물론 그것도 이성계가 썼는지 뭐 밑에 그렇다고 문관이 없었겠냐고. 밑에도 다 정승노릇 했는데 그 사람이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결정하고 올릴 수 있다는 건 정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성계는 적어도 옳은 이야기, 옳은 정책을 판정하는 능력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게 고분고분하지 않아도 능력 있는 애를 스카웃해서 키워주는 자세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위험해요. 왜? 그러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놈이 지금 욕심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안 하거나 못 해요. 말을 다시 하자면 역량이 부족한 사람은 절대 능력 있는 애 안 키워요. 역량이 있어도 자기가 의심받을 것 같으면 안 해요. 근데 그걸 한단 말입니다. 내가 정도전이라도 저 사람은 능력도 있고 야심도 있구나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간 거고 성공한 거죠. 또 이성계도 자신감이 있었고 내가 이런 인재들을 받아들여도 괜찮아. 그래서 그런 저 자신감이- 장면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역사적 사실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역사적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정도전과 이성계가 만난 뒤에 용비어천가의 그 만남을 기록한 글귀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용비어천가의 기록인데 정도전이 이성계를 찾아 동북면에 이르렀다. 호령이 엄숙하고 군대가 정제된 것을 보고는 훌륭합니다. 이 군대로 무슨 일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했다. 이성계가 무슨 말인가? 라고 물으니 동남방에서 왜구를 치는 일을 말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근데 아까 이제 드라마 속의 네, 마지막 장면이랑 거의 네. 비슷하죠.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그것 조금 애매하네요. 드라마에서도 그런 뉘앙스가 있긴 했던 것 같은데 저게 이제 전형적인 고수의 선문답이죠. 그러니까 정도전은 은근슬쩍 딱 떠보고 그럼요. 그럼 거기다 대고 그 정직하게 얘기합니까? 고수들은 원래 고수의 선문답은 저렇게 하잖아. 이성계가 좀 어떤 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슬쩍 떠보고 정도전은 그럼요. 또 이성계는 아닌 척하면서 그럼요. 저럴 때에서 제가 저기 장군님의 속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 없애 이러지 누가. 그게 둘 다 서로의 내공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저 기록을 한 사람은 이미 둘이 뜻이 통했다. 실제로 통했어요.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이성계가 바로 정도전의 복귀를 추진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정계전이 정계로 복귀하면서 이성계하고 한 팀이 돼가는 겁니다. 예. 사실은 이미 이성계는 함부로 제거할 수 없는 거목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숙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왕도 골치 아프고 그런 거지. 이성계는 자기가 대대로 길러온 사단 병력이 있어요. 그러니 이건 최영이 100명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성계의 힘은 일단 고려군의 전력의 절반에 가까운 병력이 있다. 수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10,000명이 넘는 군대를 운영할 수 있는 확실한 정예부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성계를 숙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놔두니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정도전이 저렇게 만난다는 거는 이미 이성계를 호락호락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성계는 얼마든지 고려왕실을 엎을 수도 있지만 없는 건 되는데 유지가 안 되니까 내가 정변을 일으켜서 뭐 이렇게 장악했다 칩시다. 지금 고려 관료 중에 몇 명이나 믿을 수 있으면 누구를 믿을 수 있으며 이런 거를 본인도 인맥이 있었겠지만 어디까지 파악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정도전의 역할이 있었던 거죠. 이미 이성계는 거의 언터처블의 이제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이성계는 오히려 그렇다면 내가 이 정도까지 자리에 올랐는데 나의 어떤 기반이 되어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렇죠. 권력,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거듭 말씀하지만 쿠데타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한 정략을 짜줄 수 있는 사람인데 정몽주는 거기까지는 안 가는 사람. 나중에도 결과가 나왔지만 그죠. 이성계가 어떻게 보면 최고 집정관이 돼서 왕이 아니라 어떤 개혁 정치를 추진하고 이런 쪽에까지를 최대 기대치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도전은 그게 아니라 왕이 돼서 정책을 나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정도전과 정몽주의 정책 중에서는 비슷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이 더 많은데
어떤 정책을 폈을 때 이 집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편을 들어줄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경원이 없어서 나를 안 찌를까? 아마 이성계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몽주랑도 같이 일을 해봤고 정몽주가 자기의 좀 브레인이 돼줬으면 좋겠는데 또 정몽주는 그 정도까지의 생각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누가 좀 대신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좀 정도전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정도전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고 정도전이 이제 당시 고려 사회에서 개혁 정책은 어떻게 보면 다 비슷했어요. 이 당시 분들이 자본주의 사회주의처럼 대립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90% 80%는 같다고 봐야죠. 근데 실행하는 방법이라든가 약간의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7, 80%는 항상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에서 정도전이 좀 더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이성계가 신뢰했던 것 같고 또 정도전이 이렇게 끌어줘야 정몽주도 따라올 거 아니야. 이성계가 사실 정몽주 되게 아꼈고 정몽주가 그게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고려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법들도 만들고 한 게 있는데 전반적인 정책은 80% 이상이 비슷해요. 정몽주의 정책과 정도전의 정책이.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전과 이성계의 만남을 일단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두 번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보고 나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일전에 보내주신 소문은 잘 받았습니다. 이인임과 정도전의 만남. 무슨 말씀이신지. 분경 말입니다.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분경 똥이죠. 그 일 때문에 소인을 부른 것입니까? 이인임 집에 똥을 한번 뿌렸었거든요. 네. 음소로 관직에 나온 탓에 배운 건 많지 않아요. 하나 우선 넘길 것과 정색 갈 것 정도는 구별할 줄 압니다. 오늘 삼봉을 이리 뵙자 한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어제 제출된 상소라 하는데 전하께 주청하기를 영전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수시중 일파와 내시부 내관들을 파직하라. 그대가 쓴 단핵 상소 맞소이까? 그렇사옵니다. 가져가시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전하께서 이걸 보시는 날엔 그댄 죽습니다. 간관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무너진 지 오래지 않소. 허나 대감, 신하가 올린 상소는 응당 주상전하께 돌아가세요. 고려가 그대의 기계를 더 크게 쓸 날이 올 게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모습이 퍽이나 나라를 위하시는 분 같습니다. 뭐라? 그렇게 나라를 생각하시는 분께서 공사장 역부를 곱절로 늘리자는 묘책을 냈더랬습니까? 5천의 역부가 1년 할 것을 10,000명이면 6개월. 어차피 백성들이 받는 고통의 총량은 같소이다. 신하가 군주를 제대로 세웠다면 애초에 겪지도 않았을 고통입니다. 이 사람 말대로 하세요. 아까운 인재를 잃고 싶지 않소이. 수시중 자리를 잃을까 두려운 것이겠지요. 그대의 상소가 그럴 위력이 있다고 믿으시오. 죽기를 각오한 자의 충원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힘없는 자의 용기만큼 공한 것도 없지요. 만년 종칠품 성균 박사, 조정의 변별한 연줄도 뒷배도 없는 외톨이, 구매산골에서 향리나 해먹다가 아버지 대 겨우 개경 땅을 밟은 볼품없는 가문의 장자. 세상을 바꾸려고든 힘부터 기르세요. 고작 당신 정도가 때를 쓴다고 바뀔 세상이었으면 난세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좀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허구적 장면이지만 고작 당신 정도가 때를 써서 바뀔 세상이었으면 난세라 부르지도 않았다.
대사 자체는 네, 뭐 대사 자체는 훌륭한데 저걸 저 앞에서 듣고 깨달았으면 정도전도 아니지. 드라마 정도전이 드라마 초반부에는 거의 이거 드라마 정도전이 아니라 드라마 2인임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이인임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인 빌런으로 그려졌어요. 노련한 어떤 정치가 이미지로 와 이제 조정을 이제 쥐락펴락하는 그 모습에서 매력을 느끼는 이제 시청자들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이인임 이제 권신으로 역사 속에서는 기록이 되는데 실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게 사실 고려사 기록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아서 분량이 너무 적고 네. 그 역사 기록이라는 건 또 이제 만들어진 소스가 중요한데 여러 사람의 경험 속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 기자님이 나중에 유명해져서 어떤 이제 뭐 이렇게 전기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뭐 일기도 있고 편지도 있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기자님하고 만나서 이거 머니올라 하면서 했던 거 한 5줄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그럼 맨날 만날 때마다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왔어. 뭐 이런 거 그냥 툭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기자님하고 해봤더니 뭐 어떻고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어느 날 이 사람은 이거 맨날 안 씻고 와 이렇게 써놨어. 네. 이런 거 툭툭 모은 게 많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모았을 때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총체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약간 뭐랄까 입체적인 어떤 인물이 그렇죠. 그려지겠죠. 어떤 사람이 어떤 단기적으로 부딪히고 뭐 이랬을 때 나왔던 근데 이것도 방송 나가도 진짜 이렇게 오해하는 거 아니지? 저 세수 열심히 합니다. 예. 괜찮아요. 예. 그런 것들만 모아놓으면 사람 이상해지는 거죠. 약간 한쪽의 기록만 있으면 네, 한쪽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어떤 단발적인 기록들. 그럼 이인님의 경우는 좀 너무 단편적인 좀 기록이 대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대부분이. 그러다 어떤- 보니까 이 고려사나 이런 열전 스타일이 그래요. 옛날에는 이인임 그룹은 권신, 뭐 독재는 아니고 뭐 그러니 하여간 안 좋은 거 막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 역사학계에서도 이렇게 쭉 하다가 이인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막 나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되게 노련한 정치가였다라는 식으로 정리한 거는 이미 몇십 년 됐고 역사학자들도 대체로 이인임에 대해서 비판, 그러니까 특히 뭐 어떤 개혁을 하지 않는다거나 친원이라든가 좀 사회가 변해가는데 개혁 성향이 약했다는 부분을 비판하지만 막 나가는 그런 깡패 같은 그리고 막 마구 부정하고 막 그런 정치가도 몇 명 있거든요. 특히 고려 후기 되면 이제 전쟁 나고 정계가 이렇게 어렵고 이러고 벼락 출세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막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인임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게 지금 역사학계에서 대부분 정설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그 기득권이었던 건문세족에서 가장 최고 가는 실력가였던 건 맞아요? 그렇죠. 최고한 실력가, 최고로 노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어떤 한 단어로 이제 이렇게 짐작을 하니까 대중적 인식에 이렇게 깔리고 작가분들은 이제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쓰는 경우인데 권신이라든가 이런 말에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실제 당시 굉장히 복잡하고 전쟁으로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맞아요. 나름 노련했고 이성계하고도 잘 지내고 이런 거 잘했던 건 맞고 정도전하고 저런 대사를 한 게 아니고 뭐 갈등이 있었던 것도 맞지만 어쨌든 큰 그림에서 그렇게 반항하는 세력도 좀 키워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맞아요. 저기 대화 속에서도 본인이 음서로 관직에 진출하잖아요. 근데 과거를 안 봤으니까 일종의 약간 좀 무시 같은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음서로 왔지만 굉장히 이인님은 공민왕이 당시에 엄청 이제 정치 세력들을 숙청하면서 그 정치를 폈는데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무 감각만으로. 공민왕은 모든 정치 세력을 다 이용하고 다 숙청했어요. 예. 근데 거기서 그런 끝까지 상황에서 살아남고 살아남고 결국 마지막에 이런 어떤 그걸 추스르는 역할을 했다는 건 정치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인님은 그렇고 좀 정도전 얘기해 보죠. 여기서는 이인님이 무시하는 걸로 나와요. 별 볼 일 없는 뭐 집안 출신이고 뭐 향리 집안에다가 뭐 약간 되게 무시하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그랬을까? 왜냐하면 그래 어쨌든 당시 정도전도 아까 잠깐 이색 얘기하셨습니다만 그 당시 최고의 유학자잖아요. 최고의 유학자인 또 이색의 제자고 정몽주랑 뭐 사이는 안 좋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같이 수학을 했었고 그렇게 막 별 볼 일 없는 관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전이 평생 그것 때문에 좀 고생했다는 얘기는 나와요. 뭐 때문에? 그 자신의 가문 집안 때문에 심지어는 뭐 어머니가 천계다. 어머니 쪽에 뭐 이렇게 된 게 뭐 노비 승려가 강통에서 쪽에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던 건 기록에도 나오는데 문제는 이색이나 이민 같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안 했을 가능성이 높죠. 아 그리고 그 정도전이 그걸 몰라서 저 사람한테 그런 말 듣고 있겠어. 그런 사람들도 많긴 하죠. 뭐 힘이 쓴 다음에 뭘 해라. 네가 이런 거로 세상 바뀔 줄 알았으면 옛날에 바뀌었다. 그거 참 맞는 말인데 정도전이 저 앞에서 저런 소리 들을 만큼 그때 순진했겠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혈기만 넘치는 혁명가는 아니었다. 네,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고. 근데 이제 정도전이 하는 거를 봤을 때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고 정도전하고 이인임이 트러블이 나는 것도 저런 식으로 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뭐 철학이나 사상이 다르진 않는데 어떤 그것을 이루려는 방법론 자체가 달랐던 거죠. 권문세족이나 신진사대부가. 물론 정책이 다른 부분도 있죠. 충분히. 그리고 근데 제가 아까 좀 말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80%가 같다. 또는 뭐 98%가 같다. 2%만 다르다. 근데 2%가 별게 아니라 뭐 엄청 이게 큰 거죠. 엄청난 거야. 네. 맞아요. 지금 정치도 사실 마찬가지죠. 아니 사실 네. 마찬가지예요. 신진사대부라는 개념도 요즘은 좀 골치 아프긴 골치 아파요. 아 요즘 좀 학계에서는 조금 이제 그 개념도 약간은 좀 이렇게 애초부터 오래됐어. 해석이 있군요. 이것 때문에 해석이 이게 안 맞는데 그래서 사실 제일 정확한 분류는 개혁파냐 아니냐는 거예요. 신진이라고 예를 들면 젊은 사람이라고 다 진보냐. 요즘 진보 보수를 떠나서 나이 든 사람이라고 다 보수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혁파와 어떤 아닌 파의 개혁파와 갈등. 어떤 보수파 네, 이렇게 나뉘어졌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고려의 기존의 국가 체제 자체가 이제 완전 위기에 달했고 어떤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젠 개편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거는 신진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문세가 쪽에도 있었어요. 명문가 출신 중에서도 다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개혁적인 그룹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드라마 정도전도 그렇고 다른 드라마나 이런 여말선초를 다룬 드라마들을 보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신진사대부 개혁파들은 약간 선이고 권문세족은 악이고 이렇게 약간 이분법적으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아무래도 개혁을 하려다 보면 아무것도 없거나 뭐 얻을 게 많은 사람은 개혁적이 되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좀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선과 악이라는 개념보다는 역사에서 올바른 정책, 올바른 방향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과 올바른 판단이냐 아니냐는 물론 감정과 이권이 개입하긴 하지만 조금 나눠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항상 역사를 선과 악으로 보는 것보다는 정확한과 부정확한 것. 그러니까 선악의 문제는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옳은 정책을 잘못 판단했는지 이기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판단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역사에서 드러나는 것은 어느 쪽이 옳은 판단이었느냐, 어느 쪽이 잘못된 판단이었느냐,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가 옳은 판단이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단지 신진사대부가 선이고 뭐 권문세족이 악이라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지고 그랬다기보다는 어떤 세계사적인 흐름에서 당시 이제 국제 질서, 이제 원나라가 이제 좀 쇠퇴하고 명이 이제 뜨고 또 뭐 성리학이 대두되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런 조선이 다시 건국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것을 단지 선악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건 좀 그러니까 조금 과도하지 오해는 않나.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선악으로 보지 말자고 해서 뭐 이렇게 그게 그거냐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제 원래 전공이 정도전의 국가 정책이에요. 정도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혁파 사료의 국가 체제론이에요. 그래서 정말 경국대전 나오는 A부터 끝까지 이 소위 고려와 이 조선의 국가 체제가 어디가 달랐느냐는 부분이 제 전문 분야고 제가 가장 독보적으로 했던 부분도 그거고. 그래서 내가 이 소위 권문세족들의 그 국가 이 생각 정책이 얼마나 한심하고 시대에 뒤처져 있는가를 얘기하려면 저 한두 끝도 없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권문세족을 편들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이라는 게 아니라 어느 것이 옳은가 그른가로 접근해야 된다는 방향성을 얘기한 거지.
뭐 고무세적의 정책도 뭐 나름 의미가 있었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바라보자는 얘기죠. 네, 냉정하게 저는 소위 개혁파 사료가 얼마나 냉정하게 정말 중요한가는 그 내 박사 논문이고 내 전공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 임용환 소장님과 함께하는 드라마 정도전 함께 보기 점점 기대가 되는데요. 선생님께서 또 전공 분야시니까 오늘 그 함께 보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 정도전이 또 50부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보고 싶은 장면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드라마 정도전 함께 보기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